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정치권의 강펀치를 날려주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정치 펀치, 정치 펀치. 네. 하여튼 뭐 서로의 얼굴에 펀치를 날려주시는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많은 분들이 관심 있습니까? 관심 많죠. 제가 최근에 한 언론 유튜브 촬영했는데 예. 민주당의 그 감세로의 정책 변화 네. 이건 클릭수가 굉장히 저조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라든가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클릭수가 굉장히 많던데요. 아, 그래요? 네. 예. 관심 많지 안 많으세요? 관심 많아요? 어떻습니까?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인가요? 욕을 왜 시청률은 합니까? 잘 나오는. 아니 욕을 왜 합니까? 아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이 드디어 결정이 됐어요. 네.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반대하는 사람은 있었을 거고 그렇죠.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한 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네. 이게 8대 2와 7대 3 가운데 어디를 택할 거냐를 갖고 이제 비대위원회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건데 예. 그에 앞서서 여론조사를 했었던 거잖아요. 의원들 상대로. 그렇죠. 근데 한 표 차이로 이게 결정이 날 정도로 두 개의 안건이 예. 비슷한 지지를 받았었어요. 근데 2005년에 우리 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놀랍게도 5대 5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심 5, 민심 5. 예. 그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두 번이나 정권 창출하면서 성공했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들은 당심 비율을 좀 줄이고 민심 네. 비율을 조금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또 뭐 반대 논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심 끝에 8대 2를 결정했는데 이제 네. 룰이 세팅됐으니까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규칙 내에서 자신들의 득표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이제 더 이상 룰 갖고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20% 이게 20% 30% 이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10% 차이인데? 글쎄요, 뭐 큰 차이를 보인다기보다는 분명한 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100%로 룰을 바꿨던 거잖아요. 네. 그건 분명히 잘못했던 거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갔고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딱 한 번 치르고 룰이 다시 바뀌는 거잖아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집어넣는 것으로. 다만 7대 3이냐 8대 2냐를 놓고는 7대 3으로 바꾸게 되면 완벽하게 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네. 작년 3월 8일 전당대회 이전 룰로 컴백하는 건데 그거는 아마 좀 자존심이 상했네요. 상했나요? 상했나요? 그래서 살짝 좀 틀어서 네. 8대 2로 바꾼 거 아닌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거죠. 뭐 억지 부려서 예. 전당대회 한번 당원 100%로 치러보더니 뜨거 하고 이제 조금은 반성하면서 다시 바꿨다. 민주당이 이 당원 비율이 25%잖아요. 여론조사 비율이. 네, 그러니까 25%. 여론조사 비율이. 그래서 8대 2와 7대 3의 중간 지점이 한 25%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번 해봐서 그 안 고치면 더 문제잖아요. 오. 저희가 늦게라도 민심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왜냐하면 당원에 가입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당을 지지하지만 당원 가입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 같은 그렇죠. 게 대표적이죠. 예. 뭐 교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당원이 아니라 당우라고 하거든요. 우호적인 사람들, 그렇죠. 당의 친구들. 예. 그런 사람들의 비중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건 분명히 그래. 반성의 확실한 의미로 겁니다. 나간다. 발전이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본다. 뭐 더 나은 예. 거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쳤으면 더 좋았겠죠. 한번 망한 다음에 되돌아가는 것보다는. 아무리 정치 펀치라고 하지만 또 덕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요.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선 그게 왜 굉장히 멍청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중국에서 왕양보라오라는 게 있거든요. 왕양보라오. 그거는 그렇게 늦게라도 잘 고쳤으면 된다라는 좋은 의미예요. 맞아요. 네.
뭐 안 고치는 것보단 낫겠죠.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다.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캠프를 차렸다. 전당대회 캠프를 꾸렸다. 여의도와 가까운 곳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요. 원외 당대표 어렵다. 이준석 한번 보지 않았느냐. 또 윤상현 의원은 그럼 뭐하러 사퇴했느냐. 이렇게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먼저 말씀하시죠. 네. 아니 뭐 다 일리는 있는 거죠. 예. 물론 불과 사퇴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당대표에 출마하는 게 명분상 쉽지 않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또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은 가장 높아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여론조사 같은 거를 보면. 예. 그리고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지금 출마 안 하면. 아니 이제 쉬어야죠. 뭘 쉬어요.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수양을 해야죠. 도서관 가서 뭐 사진 찍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번이지. 네. 달리 할 게 없다는 것도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쉬면 쉽게 또 잊혀지거든요. 생각보다 쉽게 잊혀져요. 네. 왜냐하면 정치권에 오래 머물던 인사가 아니고 국민들하고의 어떤 인연이 긴 세월 동안 이어졌던 인사가 아니잖아요. YS나 DJ 같이 뭐 몇 년 동안 가택연금에도 절대로 안 잊히는 그런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는 네. 출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론이 상당히 뭐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거다. 네.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대권 주자, 대선 당권 네, 주자로 당권 주자. 꼽히고 있는데 네. 이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뜻을 네. 밝힐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리기가 아니라 입장을 밝혀라. 그렇죠. 이제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는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당을 개혁하고 혁신해서 다음 정권 재창출을 만들 수 있는 당권 주자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몸값을 더 높이려는 예. 움직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니까 네. 한동훈 캠프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뭐 예, 알겠습니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가 임박하면서 다른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30대 초선 김재섭 의원이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뭐 가능하죠. 못할 예. 거 없죠. 못할 거 그리고 없다? 서울에서 비교적이 아니고 사실은 뭐 험지로 분류됐던 곳에서 당선이 됐기 도고, 때문에 예. 뭐 원외 당대표도 나왔었는데 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지금 원외고요. 뭐 초선이라고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래요. 어떻습니까? 저는 김재섭 의원도 이번에 당권 도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미래의 그 전망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네. 일찍부터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 아까 관심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조금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셔서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많은 예. 그 관심과 흥행몰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도 있고 또 새로운 혁신의 모델이 될 수도 있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많은 분들로부터 선택의 기회를 좀 확대하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재섭 의원이 과거에 뭐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와 같은 궤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주시고 김재섭 의원도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뭐 민심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룰을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다 출마해서 1등이 당대표 되고 2등부터 최고위원으로 지도부를 구성하면 지도부가 그래도 무게감이 실리거든요. 근데 분리 선출하다 보니까 사실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사람들이 당 지도부 갸우뚱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이 그렇죠. 집단 지도 집단 지도 체제인데
지도부의 어떤 정치적 중량감 내지는 어떤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1등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지도부에 입상하는 집단 지도 체제가 나아 보여요. 근데 이 김재섭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요. 아까 최재형 전 의원은 이렇게 너무 일찍 그 소모되는 거 아니냐. 당대표로 또 나오는 것이 이미지 소모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 소년급제 금방 잊혀지잖아요. 근데 뭐 이미지 소모보다는 이미지와 대중적인 그 인지도를 높여가는 과정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대 시절부터 비대위원 참여한 이후에 네. 여러 가지 방송이나 라디오 출연해갖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저는 그 대중 정치인에게 인지도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싶어요. 김재섭 의원도 이번에 도봉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 전에 여러 방송 활동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이름과 얼굴을 알렸기 때문에 당선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찍 도전해서 나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소모를 걱정할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우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거는 이미 정치권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그 인지도나 뭐 네. 커리어를 많이 쌓은 사람이 정치권 진입을 고민할 때 걱정해야 되는 네. 항목이지 이제 정치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어떤 이미지 소모를 걱정해서 출마 여부를 저울질할 거는 전혀 아닌 것 같다. 이건 상황이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최재형 전 의원의 질문을 우리 PD님께서 급하게 써주셨는데 네. 저희가 괜한 질문을 했거든요. 의문의 일패. 의문의 일패를 당했습니다. 약간 죄송합니다. 그 감 떨어지는 멘트였습니다. 그 최재형 전 의원이 얘기했고 저 한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로 나설 러닝메이트를 찾고 있어요. 지도부 내 우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우군이 있을까요? 원내는 사실 네. 친한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수가 적다는 것은 뭐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왜? 아니 친한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 아니 한동훈 전 비례대표가 다 친한 비대위원장이 의원이죠. 정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니 지금. 비례대표가 다 친한 의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비례대표라는 분들은 사실 지역 기반이 없고 정치 초년생에 가깝기 때문에 네. 이게 뭐 큰 개파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많은 그 언론에서도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뭐 친한책 인사라고 하는 분들은 뭐 몇 분 소개되는 분들이 있지만 크게 개파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당내에 딱. 어떤 주류를 네.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고위원이 원외 최고위원이 되니까 네. 한번 비대위 회의 가보니까 원외 최고위원들의 위상은 굉장히 좀 낮은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친한계 의원이라고 간주되는 분들 가운데 일부는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습니까? 아니 친한 의원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는 친하나면 찍히니까 무슨 말이죠? 그 네. 주변에 안 가는 거죠. 사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입성할 상황만 해도 친한하겠다는 사람이 많았겠죠. 근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좀 틀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 옆에 있다가는 괜히 유탄받는 거 아니야? 네. 그래갖고 그 옆에 안 서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이제 당대표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논의 아니면 표결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기하고 같은 편에 서줄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건 사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스크럼을 짜서 이렇게 하겠다는 전당대회에 건데. 출마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후보를 내기가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최고위원도 그래도 경쟁률이 최종적으로 2대1 정도는 되고 일단 인지도가 나와야 득표를 할 수 있는데 예. 인지도 나올 만한 친한 인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이렇게 당권 도전을 할 경우에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그 해병대원 특검법 이게 입장을 분명히 낼 겁니다. 네. 어떻게 낼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확신을 갖고 있는데 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20년 넘게 했던 분이잖아요. 예. 법률가로. 그래서 이른바 법의 지배라는 네. 그 원칙을 강하게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 기조는 분명하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해병대원 특검은 지금 공식 수사 기관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했고 그때 당시에는 최상병 특검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 것 네. 같지 않은데 자신이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 조직 수사기관을 신뢰하고 그 수사기관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보고 네. 그게 미진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특검을 하자. 고민할 것이지 대본에 이거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 이건 상상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포함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도 처리를 안 하고 이른바 그냥 묵혀놨던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에는 자기 모순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고민이 좀 될 텐데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과연 반대 의견을 낼까?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으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이른바 옹호하는 자세로는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거든요. 한동훈 전 위원장도. 네.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반대를 할까? 네. 만약에 반대를 한다 그러면 뭐 아직 멀었구나. 뭐 네. 이런 판단이 내려지겠죠. 그래요. 민주당이 지금 뭐 국회 상임위를 본격적으로 뭐 열고 있습니다. 뭐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거 짧게만. 예, 당내에서 굉장히 고민 많습니다. 그런데 네. 7개 나머지 7개는 다 우리 몫이에요. 사실 네. 21대 국회 후반기에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것을 근데 민주당이 정말 답정너식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넙죽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모양 상하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 운영은 운영대로 해야겠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특위라는 거 구성했고 아직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받아야 됩니까? 안 받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짧게, 국민의힘이 예. 지금 집권 여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1대 국회 초반처럼 민주당이 다 가져가고 결과도 책임져라 그 플레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고 집권 세력인데 아니 지금 국정 운영을 야당이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네. 책임이 야당한테 전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안 네. 받을 수는 없을 거다. 근데 정말로 모양은 빠지겠죠. 모양이 빠졌다. 예.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하기 위한 법안을 대거 발의했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법에 이어서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 신설 법 왜곡죄로 사법부를 압박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법안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입법부 장악에 이어서 사법부 장악을 네. 위한 어제 우리가 이재명 사법학의 저지 특위라는 것을 예, 구성했습니다. 유상범 예. 의원이 검사 출신이어서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사법부를 장악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없애고 네. 대권 가도로 가겠다는 뭐 명확한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하튼 이른바 그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법부까지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명확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오버하는 거죠. 이 그래요? 부분은. 예.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 아니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조작됐다 네. 그러면 그건 법원에서 스크린이 되겠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래서 1심, 2심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3심제를 두는 거잖아요. 그런 잘못이 있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잘못했다? 그럼 법원에서 걸러지는 거지. 그거를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률로 바로잡겠다? 그러면 사법부를 뭐하러 둬요. 그러게요. 사법부를 그냥 입법부에 통합해야지. 근데 이거는 뭐또 제2요구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아마도 그렇겠죠. 예. 계속해서 뭐 악순환이 될 것 같은데 또 근데 민주당은 그거 알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냥 법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네.
그다음에 제2요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게 되잖아요. 네. 그거 봐라 대통령은 불통 대통령이다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기 위한 일종의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네. 말려들면 안 된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공교롭게도 또 이재명 대표의 사건까지 맡게 됐습니다. 이 해당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도 상당 부분 인정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뭐 검사 출신이. 아니 그런데 그게 수원지법 형사 11부거든요. 네. 근데 법관들도 인사이동을 하잖아요.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끝까지 선고까지 할 거다? 예. 보다는 안 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근데 중요 사건 맡고 있으면 인사 유보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재판부가 벌써 수원에 예. 2년은 좋게 된 것 같거든요. 2, 3년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서울중앙지법에 김미리 판사 6년 있었어요. 그건 매우 잘못된 인사죠. 그러니까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말 인사 룰이고 뭐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나쁜 예인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편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보통은 3년 정도 근무하면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시한을 채우면 또 다른 재판부가 맡아서 해야지. 아유 여기는 적절한 뭐 이른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 사건에 가장 적합한 재판부야. 그러면 5년 6년 그냥 그 사건 끝날 때까지 인사이동도 안 하고 둔다? 그게 오히려 편파성 시비에 걸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인사이동이 예. 아마 선거 전에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재판은 무지하게 오래 걸리거든요. 아니, 근데 배석 판사 가잖아 어차피. 또 배석도 거기도 이동하나요? 이동하겠죠. 배석. 근데 사법부의 의지만 네. 있다면 이번에는 그 이화영 부지사의 선고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고 전에 선고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네. 제가 왜 여기에 11부에 뭐 배정이 됐나? 됐는가 봤더니 이게 전자적으로 무작위로 돌렸는데 거기에 11부로 됐네요.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죠. 된 건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일부 사람들은 강경하게 판결을 내린 사람이 또 됐다. 네. 그래서 또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지나친 음모론은 정신 건강에 정신 건강에 해롭죠. 예. 또 공교롭게도 은수미 그 성남시장 재판도 이 재판부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형사 11부가 네. 주요 사건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수원지법원의 형사 합의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11부가 전통적으로 부패 사건 뭐 아하. 이런 거를 주로 다루는 재판부이기 때문에 네. 11부의 주요 사건이 많이 가는 거는 뭐 이상할 거는 하나도 없는 하나도 거죠.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기피 신청을 그렇게 받아주기 시작하면 하도 끝도 없죠. 재판부마다 네. 이 재판부는 형이 좀 세다, 약하다 이런 소문이 네.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는 금방 돌거든요. 아. 그럼 뭐 형이 좀 세다고 소문난 재판부에 배당되면 다 기피 신청 내게요. 그러게 말이에요. 조국 혁신당 대표도 재판 과정에서 이 기피 신청 냈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봤어요. 왜냐하면 뭐 네. 변호사 출신이나 율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기피 검색해야죠.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지나 그랬더니 0.9%인가 그렇더라고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건 예. 기피 신청이라는 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정도의 확률밖에 안 된다. 아니 그 기피 신청을 받으면요. 네. 기피 신청을 받은 판사가 그걸 결정하잖아요. 나를 기피 신청해? 그래 내가 판단해 볼게.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뭐 그거는 예. 기피 신청이 별로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고 네, 한 민주당은. 가지 문제는 예. 재판을 너무 오래 끌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간단한 위증교사 사건도 아직 그 선고가 안 됐고 네.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사실은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도 2022년 9월에 기소됐는데 아직 1심 선고가 안 났으니까 좀 있으면 만 2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재판 지연 현상이 지난 정부 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 법원의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재판 지연 전술 계속 쓸 것 같습니까? 이거밖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쓸 수 있는 전술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 또 해도 되는 건가요? 해줘요. 예. 유죄 난 게 분명하다는 것을 이재명 본인도 알고 있을 거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때 이화영 경기부지사 선고 판결 기사 보고 눈 질끈 감고 뭐 5분 동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법정에서 그럴 정도로 자신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뭐 거의 100%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선거 전 대통령 선거 전에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거밖에는 뭐 선택할 대안이 없는 거죠. 참 국민들이 볼 때는 참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이대로 재판에 들어가면 다 봤는데 권력을 갖고 있다고 재판도 지연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제일 싶어요. 나쁜 게 사실은 지연이에요. 네.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몇 년째 그냥 갑자기. 처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4년 된 것 같은데 4년 넘었지 않았나요? 그래서 며칠 전에 네. 칼럼 보니까요. 시간이 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시간이 넘었다고 지금 왔어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